티모는 매각됐고 위메프는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지마켓은 15년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죠.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금은 말 그대로 버티는 자만 살아남는 생존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집을 줄이고 투자를 멈추고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서 창업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컬리입니다. 매출도 최대, 거래액도 최대, 그런데 이익까지 냈습니다.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10년 만에 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거창한 사업 계획서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 맞벌이 여성의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슬아 대표는 퇴근 후 마트에 들를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질 좋은 식재료를 온라인에서 구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늘 뭔가 부족했고 좋은 걸 사려면 발품을 팔아야 했죠. 그 경험이 사업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전에 문 앞에 도착한다. 지금은 익숙한 새벽 배송이지만 당시만 해도 그게 가능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컬리는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해냈습니다. 포장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콜드체인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온도가 틀어지면 품질이 망가집니다. 컬리는 산지에서 소비자 문 앞까지 전 구간을 저온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죠. 거기에 더해 전문 바이어들이 직접 전국 산지를 발로 뛰며 상품을 골랐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던 것들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고객들은 그 차이를 느꼈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단 하나의 집념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컬리를 알아본 건 강남 주부들이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좋은 식재료에 기꺼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죠.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기서 시킨 치즈 진짜 맛있더라. 허브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식재료들이 새벽에 문 앞으로 배달되는 경험, 한번 해본 사람은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니치마켓에서 시작한 컬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커졌습니다. 창업 후 3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이후 속도는 더 붙었습니다. 5천억 원까지는 2년, 1조 원을 넘는 데는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믿기 어려운 성장 곡선이죠.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새벽 배송이 신기해서 생긴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컬리는 한국인의 식탁을 바꿔놓았습니다. 치즈, 올리브 오일, 각종 허브처럼 요리 좀 한다는 사람들만 알던 식재료들이 일반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특정 계층의 소비 문화가 대중화되는데 컬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강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프리미엄에서 일상으로 그 확장의 속도와 방향이 컬리를 단순한 배송 앱이 아닌 식문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출이 오르는데 적자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보통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컬리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직매입 방식에 있습니다. 컬리는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상품을 사서 재고를 떠안고 팝니다. 품질을 끝까지 통제하려면 이 방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계속 묶이고 재고 리스크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신선식품이라 더 까다롭죠. 유통기한이 짧으니까요. 여기에 콜드체인 운영비, 새벽 배송 인력, 인건비까지 더해지면 비용 구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 한 건 한 건마다 일반 택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주문이 늘수록 비용도 정직하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형 유통 공룡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롯데, 신세계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참전하자 시장에서는 컬리가 버틸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집 싸움에서 밀릴 거라는 거죠. 매각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컬리가 조용히 팔릴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계속 돌았습니다. 2022년 컬리에게는 최고의 해이자 최악의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막히자 새벽 배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고 거래액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영업 손실이 2,334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손실이었죠. 잘 팔릴수록 더 많이 잃는 구조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계속 쓰면서 성장하려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컬리가 선택한 카드는 IPO, 기업 공개였습니다. 상장만 되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준비도 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성장주가 폭락하고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장을 강행했다가는 제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신뢰만 잃을 판이었습니다. 결국 무기한 연기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상장도 못하는 회사, 자금이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제 팔리는 건 시간 문제다. 온갖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도 경영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기 실적보다 사업 모델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버팀이 이후 반전의 씨앗이 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위기가 오면 핵심을 포기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비용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면 된다는 논리죠. 컬리에게 그 대상은 직매입 모델이었습니다. 포기하면 비용이 줄고 구조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컬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직매입을 벌이는 순간 컬리가 컬리일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품질 통제는 직매입에서 나오고 새벽 배송의 신뢰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 포기하면 쿠팡과 똑같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가격 싸움, 물량 싸움, 그 싸움에서 컬리가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컬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쿠팡이 모든 걸 다 파는 동안 컬리는 프리미엄 신선식품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카테고리를 좁히되 그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이커머스들이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컬리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맞았습니다. 신선식품 물류에 쌓인 노하우는 대형 플랫폼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와 품질로 승부한 것이 컬리만의 해자가 됐습니다. 신선식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팔아도 마진이 얇고 배송 비용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수익 구조를 바꾸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컬리가 눈을 돌린 곳은 뜻밖에도 화장품이었습니다. 처음 뷰티컬리 얘기가 나왔을 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식품 플랫폼이 왜 화장품을 파냐는 거였죠. 올리브영도 있고 무신사도 뷰티를 키우는 판에 굳이 거기 끼어들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컬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컬리의 주요 고객은 30, 40대 여성입니다. 좋은 식재료에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화장품에도 돈을 쓴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었습니다. 타깃이 같았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뷰티컬리는 지난해 전년 대비 23%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성장만 한 게 아닙니다. 화장품은 신선식품과 달리 유통기한 부담이 없고 단가가 높습니다.
배송 효율도 좋습니다. 같은 박스에 더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식품 플랫폼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컬리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역을 넓힌 순간이었습니다. 수익성을 잡았으면 이제 덩치를 키울 차례였습니다. 컬리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을 외부에 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물류망이었습니다. 컬리는 10년 가까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직접 운영하면서 정교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외부 판매자들에게도 쓸 수 있게 열어준 겁니다. 3P, 즉 제3자 물류 서비스입니다. 컬리 입장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입점 판매자들은 컬리의 촘촘한 배송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인 구조였습니다. 지역 확장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수도권 중심이었던 샛별 배송 권역이 전라북도 등 지방 광역권까지 넓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만 새벽에 신선식품을 받아볼 수 있었던 시대가 끝나기 시작한 거죠. 권역이 넓어질수록 잠재 고객도 늘고 물류 효율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네이버와 손잡고 컬리앤마트를 선보이며 자사 앱 밖에 있는 고객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시장에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으로는 효율을 높이고 밖으로는 영역을 넓히는 전방위 확장이었습니다. 컬리가 단순한 새벽 배송 앱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지난해 컬리의 매출은 2조 3,671억 원, 거래액은 3조 5,340억 원, 둘 다 창사 이래 최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거기서 영업이익까지 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용을 쥐어짜서 억지로 흑자를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7.8%, 투자도 계속하고 외형도 키우면서 동시에 이익을 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컬리를 향한 가장 큰 의심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성장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구조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이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 겁니다. 40대 직장인 이 과장을 생각해 보세요. 컬리를 몇 년째 써왔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 회사 갑자기 문 닫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번 흑자 뉴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 회사 진짜 되는구나 하고요. 이게 컬리가 이번 성과로 얻은 가장 값진 것, 바로 고객의 확신입니다. 10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만들어온 구조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컬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흑자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장하는 거 아니냐냐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2022년 실패했던 IPO, 그 이후 3년 동안 쌓아온 실적이 드디어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컬리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흑자를 냈다고 해서 당장 상장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분도 생겼는데 왜 기다리냐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의 흑자로는 부족하다는 걸 컬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상장 실패 이후 시장이 컬리에게 보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투자자들을 설득하려면 이번 흑자가 운이 아니라 구조의 힘이라는 걸 반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한 분기, 두 분기 꾸준히 이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상장 시점보다 중요한 건 상장했을 때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요. 컬리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컬리가 흑자를 냈다고 했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31억 원, 매출 2조 3,671억 원에서 남긴 이익이 131억 원이라는 건 영업이익률이 0.5%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어치 팔아서 5원 남기는 구조입니다. 흑자라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크지만 이 수준의 이익률로는 조금만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쟁이 치열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131억 원의 여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숙제입니다. 이익의 크기를 키우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이 팔고 더 효율적으로 배송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재고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기술 투자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이유입니다. 물류 자동화, AI 기반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컬리의 수익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가능성은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바꿔내는 것, 그게 컬리 앞에 놓인 다음 과제입니다. 10년이었습니다. 컬리가 첫 흑자를 내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그 긴 시간 동안 매각설이 돌고 상장이 실패하고 적자가 쌓여도 컬리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품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번 흑자는 그 버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흑자 달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샛별이 진짜 빛을 발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컬리의 다음 10년을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